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7권 개방형 대전략 비법치적 반대 세력. (1964년 4월 4일) 미 8군 사령관 하우스 장군이 김성은 국방장관과 하는 대화록에는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음이 잘 드러나 있다. 김 장관은 하우스에게 만약 미국이 주한미군 2개 사단 중 1개 사단이라도 빼간다면 우리는 그에 상응한 병력 증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로서는 그래야 외국 자본의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외자 도입에 의한 경제개발 전략을 세운 박정희 정부로서는 안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계산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박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붙들어 놓는 방법으로서 한국군의 월남 파병을 미국 측에 먼저 제의해놓고 있었던 것이다. 이날 하우스 장군을 만난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이 잠수함 2척을 가지고 있는데 국군도 잠수함을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 라고 물었다. 하우스 사령관은 잠수함을 운영하는 데는 많은 경비가 들기 때문에 사치품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하우스는 그 대신 한국 해군이 대잠수함 작전 훈련을 강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 측에서는 이미 한국 해군이 잠수함의 전술과 회피 동작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미국 잠수함에 한국군 장병들이 훈련, 교육 목적으로 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박 대통령은 최근의 한일 회담 반대 시위 사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다. 학생 시위는 오도된 애국심과 야당의 선동에 의한 것이다. 이런 사태는 한일 국교 정상화의 진전에 극히 작은 영향을 끼칠 뿐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학생들과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일 국교 정상화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나는 일본을 방문 중인 정일관 외무장관을 통해서 일본 측의 회담에 임하는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라고 통보하도록 했다. 4월에 들어서 학생 시위는 잠잠해졌지만 이때 박 대통령은 민기식 육군참모총장에게만 비밀리에 지시하여 계엄령 실시 계획을 미리 짜두도록 했다. 민기식 총장은 경기도 양평에 주둔하는 15사단과 강원도 철원 근방의 제6사단을 출동부대로 선정, 작전 준비를 명령했다. 민 총장은 육군 방첩대장과 작전 참모에게만 이 사실을 알리고 다른 장관들에게는 비밀에 붙였다. 그는 미군 측에 이런 동향이 새나가는 것을 경계했다. 서울에 중대 사태가 발생하면 서울로 진입할 계엄부대로서 두 사단은 통신망 설치, 점령 장소 확인, 진입로 점검, 이동시간 측정, 야간 이동 준비, 언론 통제 준비, 대민 정책 준비 작업 등을 조용히 하고 있었다. 박정희는 겉으로는 참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뒤로는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3월 31일) 박정희는 정일영 외무차관에게 지시하여 대학생 대표들에게 청구권 금액 등에 합의한 김종필 오일화 메모의 내용을 공개했다. 진행 중인 외교 협상의 중요한 내용을 공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더구나 국회에서가 아니라 대학생들 앞에서 공개한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란 비판도 있었다. 박정희로서는 학생들을 부추겨 거리로 내몰아 정치의 상당 부분을 젊은이들에게 내준 연론과 야당이 이제 와서는 딴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박정희의 학생, 언론, 야당에 대한 나쁜 시각이 이때에 형성되고 이는 평생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게 된다. 3월 30일 차관 회의에서는 중고생들의 시위 대책을 논의하다가 차관들 사이에 입씨름이 벌어졌다. 한 차관이 문교부 차관에게 제발 그 철부지들은 데모에 나서지 않도록 잘 단속하시오 라고 했다. 문교부 차관은 정부가 데모를 애국행위로 규정해놓고 이제 와서 대학생은 좋으니 중고생은 안 된다고 하면 중고생은 그러면 애국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유관순이 독립운동 때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라고 반문했다. 39세의 김종필 당 의장은 3월 31일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앞으로는 한일교섭에 관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박 대통령 하야 윤보선 중퇴라는 풍설이 정가를 휩쓸었다. 다음날은 거짓말 같은 일이 사실로 벌어졌다. 넘치는 전력,
수요 부족의 문제란 제목의 기사가 나타난 것이다. 한 달 전에 있었던 부산 감척화력발전소 1호기의 준공으로 6만 6천 킬로와트의 용량이 추가되는 바람에 발전 용량은 53만 킬로와트가 됐고 전력 수요는 43만 킬로와트로서 제한 송전이란 말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연말에는 시설 용량이 70만 5천 킬로와트로 더 늘어나게 되어 이제는 남는 전력이 골칫거리로 등장했다고 언론은 전했다. 군사혁명정부가 추진한 전원 개발 사업이 실효를 거둔 것이었다. 한국인의 생활 양식에 큰 영향을 끼친 이런 업적도 정치의 계절에는 묻혀 넘어갔다. 박정희는 묵묵히 건설하는 사람의 땀보다 비난하고 외치는 사람의 목소리를 더 크게 보도하는 언론의 생리에 대하여 항상 불만을 갖고 있었다. (1964년 4월 10일) 야당이 제출한 김유택 경제기획원 장관과 원영석 농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결의안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 20여 명이 또 반란을 일으켰다. 이들이 야당의 동조에도 해임 결의에 필요한 재적 과반수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공화당 내 반김종필 세력의 파괴력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했다. 며칠 뒤 공화당의 원내 총무단과 상임위원장들은 워커힐에서 회의를 열고 수습책을 논의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예춘호 부총무의 팔을 잡아당기는 사람이 있었다. 국회 재경위원장 김성곤 의원이었다. 옆방에 들어간 예춘호 의원에게 김성곤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여보 예 의원, 나하고 협력해서 일 좀 합시다. 그간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마음이 맞을 것 같소. 김종필에 의해 발탁되어 공화당 사전조직 단계에서부터 참여했던 예춘호는 웃어 보이면서 무엇을 같이 한단 말이오 라고 했다. 김성군도 호탕하게 웃으면서 받았다. 집단 생활에서는 언제나 뜻맞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요. 술도 마시고 자주 어울리다가 보면 함께 할 일도 있을 것 아니요. 김 의원, 방금 우리는 당명에 불복한 20명 때문에 심각한 회의를 했고 당 수뇌부가 하나같이 단합을 강조하고 있는 판에 우리끼리 작당을 한단 말입니까? 예 의원은 젊어서 그렇지만 차차 알게 될 거요. 나이 먹은 사람의 말을 참고하소. 김성곤은 이때 공화당 내 반김종필 세력의 리더가 되고 있었다. 그는 구 정치인과 경북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하여 파벌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예춘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김성곤의 사람 됨됨이나 폭, 그리고 깊이가 심상치 않은 존재임을 절감하게 됐다고 했다. 군정시대에는 김성곤과 김종필의 관계는 좋았다. 김종필 정보부장은 김성곤의 사상적 전력에 따른 문제를 덮어줬다. 김성곤은 김 부장이 맨 처음 박정희 의장의 특사로 도일할 때 동행하여 측면에서 지원하기도 했다. 둘은 공화당이라는 같은 배를 타는 뒤로는 야망이 큰 만큼 사위도 벌어졌다. 공화당 내에서 김성군이 독자 세력을 형성함으로써 여권은 갈등을 겪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김 의원이 대통령에 대해 변함없는 충성을 다짐하는 한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었다. 문제는 김성군이 언제까지 박정희의 품속에서 안주하고 있느냐였다. 박 대통령은 4월 14일 밤 진해 별장으로 김종필 의장을 불렀다. 김 의장은 예춘호 부총무를 데리고 갔다. 박 대통령은 엄민영 내무장관을 합석시킨 가운데 시국 수습책을 논의했다. 이어서 김 의장과 2시간 동안 요담했다. 다음날 박 대통령은 특별 성명을 통해서 국정쇄신책을 발표했다. 중앙정보부의 기구를 축소하여 지방의 지부를 없애고 본부 기구도 국가안전보장회의 산하에 두며 남게 되는 예산은 증산을 위해 전용키로 한다. 공화당도 당 기구를 축소하되 지구당 위원장은 국회의원이어야 하며 원내 중심으로 운영한다. 과감한 행정개혁으로 기구의 간소화와 능률화를 기한다. 등등. 이날 국회 특별조사위원회는 박정희 정권이 일본으로부터 1억 3천만 달러의 자금을 받아 선거에 썼다고 주장한 김준현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장택상 씨로부터 그런 정보를 들었다고 했다. 장 씨는 이에 대해 그런 풍설이 진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 것일 뿐 단정을 한 것도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김준현의 거짓말을 대서특필했던 어느 신문도 그를 제대로 비판하지 않았다. 박정희는 우리 언론을 정부에는 가혹하고 야당과 학생에게는 아부하는 전죄로 보이기 시작한다.
야당은 김준현 의원에 대한 구속 동의안에 대해서도 단상 점거로 표결을 못하게 했고, 언론은 일제히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4.19 이거 4주년 기념일을 계기로 하여 대학생들은 다시 거리로 나왔고, 언론과 야당의 일방적인 정부 비판은 가열됐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회담 반대 시위가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던 1964년 4월 21일 국무총리 이하 전 국무위원들에게 보내는 훈령을 통해서 일부 몰지각한 학생들과 이를 선동한다고 그가 믿었던 언론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직설적으로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일부 몰지각한이란 말을 그 뒤 자유사용하였는데, 다수 학생은 선량하다는 전제를 깐 말이다. 반대 세력을 일부라고 축소, 고립시키려는 의도다. 민정에 들어 아직 일천한때 다시 지난 수주간의 연달은 학생 데모 사건들은 민심을 극히 불안케 하고 있을 뿐더러 법질서를 파괴하고 사회적 혼란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헌정의 기초를 확고해야 할 민정 초기에 이 중대한 시기에 있어서 이러한 양상은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 상태의 연속 방치는 무법과 방종의 고질적 병폐를 면치 못하게 할 것이며, 나아가 민주질서를 파괴하고 기초의 대본마저 흔들리게 할 우려조차 금할 수 없습니다. 정녕 이러한 사태의 책임은 단지 일부 학생들의 몰지각한 행동에만 돌릴 것이 아니라 정부의 우유부단한 시책점 결함에 그 태반의 책임이 있다고 자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시정의 일대 쇄신을 기하진 못할진단 이 난국을 수습하고 침체된 사회 양상을 광정하기란 무망한 것이라 미리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저침체와 혼돈의 요인이 되고 있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강조하오니 각 국무위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그 문제의 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하나, 대책과 태세의 완비. 정부의 소신과 신념은 항상 확고한 대책과 완비된 태세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정부는 항시 그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예측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미리 강구하고 하시라도 대응할 수 있는 임기응변의 태세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전 국무위원이 혼연일체가 된 거학적 대책과 태세만 완비된다면 여하한 난국도 선처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을 굳게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둘, 법 질서의 유지. 강력한 정치가 국민의 여망인 바, 이 강력한 정치란 만인이 법 앞에 공평하고 또 법을 지키게 하는 질서의 유지에 그 요체가 있는 겁니다. 불법적 데모가 사회적 만성으로 고질화되고 무법 행동이 날뛰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강력한 정치는 차치하고서라도 정부의 존재조차 의문시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정부는 더욱 비상한 각오로서 불법 데모, 치안 교란자들은 철저히 단속하여 사회 안정과 법질서 유지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셋, 문교 방침의 재검토. 학원의 자유가 무제한 방종의 개념으로 착각하고 또 학생이 스스로 헌법과 정부 위에 위치하는 양, 정부의 명령이나 교학자들의 지시도 듣지 않는 오늘의 학생 기풍은 확실히 국가 장래를 위하여 극히 염려스러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학교가 학생을 선도하지 못할진된 학교의 존재 가치는 무의미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학원의 질서를 바로잡고 학풍의 쇄신을 기하기 위하여 문교 정책의 전반적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학교 책임자는 그 학생들의 불법 데모 등 범법을 막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그 노력을 다하지 못했을 때에는 학교 당국자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또 범법 학생은 퇴학 처분 등 응분의 조치를 취하는 엄한 규칙으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에 대한 조치를 게을리할 때에는 그 학교 책임자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등 학교에 대한 정부 감독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문교 정책이 너무나 현실을 도외시한 이상론의 기초를 두었음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넷, 언론 대책. 자유와 책임을 그 어디보다도 강조해야 할 곳은 바로 언론기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정부가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주면서도 그 책임의 강조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파행적 언론 창달의 시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의 방치는 건전한 민주주의의 성장을 크게 저해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들에 대하여 냉엄히 그 책임을 추궁하는 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정부의 부하된 임무임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김영삼 민정당 대변인은 여러 가지 면으로 독재 체제를 강화해온 정부는
국민들의 정당한 의사표시를 억압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서울대 물리대 강사 지명관, 조선일보 일면에 기고한 가두로 끌어낸 건 누구인가 라는 제야의 기고문에서 학생들의 시위를 옹호하고 학교 당국이나 교수단이 할 수 있는 일은 학생들과 함께 오늘 이 나라의 실정과 부패를 우려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 문제는 당시의 박정희 정권은 독재 정권이 아니라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구성된 국민의 정부였다는 점이다. 이런 하펌 정부의 외교 정책에 반대한 대학생들의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 대다수 지식인, 언론, 야당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법치의 원칙을 부인하고 애국심, 정의감, 독재에 대한 저항이란 다른 기준을 가지고 나와 시위를 옹호하고 박정희 정부의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 그동안 박정희 정부의 비민주적인 처사는 수없이 지적됐지만 반대자들의 이런 비법치적인 사고방식은 제대로 비판된 적이 한 번도 없다.